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영웅 헤라클레스. 힘으로는 올림포스를 통틀어 최고였지만 사실 그의 가문 이야기부터가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왜냐고요? 헤라클레스는 제우스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페르세우스의 후손이었거든요. 그럼 제우스의 아들인데 제우스의 손자도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신화는 이렇게 족보가 아주 꼬여있지요. 신하니까 그러려니 해야겠지요? 이야기는 알크메네와 암피트리온 부부의 첫날 밤으로 시작돼요. 전쟁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암피트리온, 알크메네는 얼굴을 붉히며 놀라 말하죠. 암피트리온? 그러자 남편은 가슴을 펴고 말해요. 그래요, 내가 왔어요. 당신 오라비들의 원수를 갚고 돌아왔습니다. 전리품에는 그 중에서도 포세이돈이 손자에게 준 황금 술잔, 그리고 제우스가 예전에 에우로페에게 줬던 목걸이와 똑같은 디자인의 목걸이가 있었지요. 그날 밤, 암피트리온의 부관이 어디론가 급하게 갔다 오더니 달이 안 져요. 하루, 이틀, 사흘. 달이 뜬 상태로 계속 멈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새벽녘, 암피트리온은 아무 말도 없이 부관과 함께 사라집니다. 알크메네는 테바이 왕에게 보고하러 갔나 보다 하고 생각했죠. 해질 무렵 암피트리온이 돌아오더니 또 말해요. 그래요, 내가 왔어요. 당신 오라비들의 원수를 갚고 돌아왔습니다. 어제 들었던 멘트가 그대로죠. 알크메네는 아니, 이 양반 왜 또 똑같은 말을? 하고 심드렁한 표정이었겠지요. 그리고 부부는 사랑을 나누려 하는데 알크메네가 무심코 이런 말을 꺼내요. 어젯밤까지 달이 3번 뜨고 질 때까지 오래오래 사랑을 나누더니 오늘도 또 이렇게 사랑을 나누려 하시네요. 잠깐, 암피트리온은 어제 집에 온 적이 없는데요? 그제야 이상함을 깨닫고 방을 둘러보는데 책상 위에서 번쩍. 제우스가 에우로페에게 주었던 그 목걸이와 똑같은 목걸이를 발견합니다. 이쯤 되면 답 나왔지요. 지난 사흘 동안 알크메네와 시간을 보낸 건 변신한 제우스였던 거예요. 충격을 받은 암피트리온은 그 길로 예언자 테이레시아스를 찾아갑니다. 테이레시아스는 아테나를 몰래 훔쳐보다 장님이 되었지만 대신 마음의 눈을 가진 존재였지요. 암피트리온이 모든 일을 털어놓자 테이레시아스는 조용히 묻습니다. 이미 짐작되는 바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지요. 암피트리온이 조언을 구하자 테이레시아스는 단 한마디만 남깁니다. 조금 더 지켜보게. 참 이상하지요. 암피트리온과 알크메네는 부부였지만 정작 첫날 밤은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야 치를 수 있었어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영웅 페르세우스의 가계도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페르세우스와 안드로메다 사이에는 아들 5, 딸 1, 6자녀가 있었지요. 이 중 헤라클레스 탄생과 깊게 연결된 인물은 4명이에요. 장남 알카이오스, 엘렉트리온, 메스톨, 스테넬로스. 여기서 중요한 건 2사람. 알카이오스의 아들이 암피트리온, 엘렉트리온의 딸이 알크메네. 즉 둘은 사촌 사이였던 거예요. 하지만 페르세우스 가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멀리 가면 또 다른 핏줄이 얽혀 있거든요. 넷째 아들 메스톨에게는 딸 히포우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포세이돈에게 납치돼 아들 타피오스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손자가 바로 황금빛 머리카락을 가진 프테렐라오스. 프테렐라오스가 다스리던 땅은 타포스 섬, 멀리 떨어진 섬나라였어요. 오디세우스의 고향 이타카 북쪽에 자리한 섬이에요. 포세이돈은 이 손자를 무척 사랑해 이 머리카락이 있는 한 절대로 죽지 않는다. 라는 축복이 담긴 황금 머리카락 한 올을 정수리에 심어주었지요. 어느 날 프테렐라우스는 자신의 혈통을 내세워 나도 페르세우스의 외증손이니 미케나의 땅에 지분이 있다. 라고 주장했어요. 그의 6 아들은 미케나이의 솥대를 마구 약탈하기 시작했지요. 그때 미케나이의 왕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엘렉트리온, 알크메네의 아버지였어요. 분노한 왕은 자신의 아들 7을 포함한 군사들을 보내 타포스 섬의 도둑들을 추격하게 했지만 결과는 참혹했어요. 엘렉트리온의 아들 7명 모두 전사,
프테렐라우스의 아들 5명도 전사. 겨우 살아남은 한 아들만 솥대를 앨리스로 옮겨두고 섬으로 도망칩니다. 왕은 남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딸 알크메네의 남편으로 조카 암피트리온을 선택해요. 그를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리고 한 가지 임무를 내립니다. 앨리스에 있는 우리 솥대를 되찾아오너라. 암피트리온은 앨리스 왕에게 소를 돌려달라고 요청하지만 왕은 버팁니다. 소를 맡긴 자가 직접 와야 돌려준다. 이제 힘으로 빼앗으려 하자 왕은 말하죠. 이 문제로 앨리스의 피가 흐르게 할 수는 없다. 결국 암피트리온은 타협판을 내놓아요. 그렇다면 제가 소들을 모두 사겠습니다. 암피트리온이 실제로 소를 사오자 엘렉트리온 왕이 크게 노해 그를 꾸짖었어요. 왕의 질책을 들은 암피트리온은 결심합니다. 그렇다면 군사를 주십시오. 제가 직접 타포스 섬을 쳐서 프테렐라우스를 무찌르겠습니다. 그제야 엘렉트리온 왕이 직접 타포스 섬으로 가서 복수하겠다며 대신 2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내가 원정관 동안 왕권을 맡기겠다. 하지만 내가 돌아오면 다시 돌려줘라. 내 딸 알크메네와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첫날 밤을 치르면 안 된다. 이 조건이 바로 첫날 밤이 늦어진 이유였지요. 엘렉트리온이 되찾아온 솥대를 확인하려 외양간으로 향하던 중 황소 한 마리가 갑자기 달아납니다. 암피트리온은 재빨리 곤봉을 던져 잡으려 했지만 곤봉이 황소의 뿔에 맞고 튕겨나 엘렉트리온 왕의 이마를 직격. 왕은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립니다. 이건 해명이 불가능한 사고였지요. 결국 페르세우스의 또 다른 아들 티른스의 왕이 스테넬로스가 암피트리온을 추방하고 미케나이를 차지해버립니다. 추방당한 암피트리온은 테바이로 건너 크레온 왕의 봉신이 되어 죄를 씻는 길을 선택해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다른 나라의 봉신으로 들어가는 것이 죄를 탕감받는 하나의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훗날 헤라클레스가 12과업을 수행해야 했던 이유도 바로 이런 죄의 속죄 전통 때문이었지요. 테바이에 도착한 암피트리온은 크레온 왕의 보호 아래에 지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테바이는 그때 이상한 재앙에 시달리고 있었지요. 바로 테으메소스 산신이 보낸 괴물 여우 때문이었어요. 이 여우는 절대로 잡히지 않는 존재였고 도시의 사냥개들은 여우를 쫓기만 하면 하나 둘씩 물려 죽어나갔어요. 결국 테바이 근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공포의 황무지가 되어버렸지요. 이때 크레온 왕이 암피트리온에게 조건을 내겁니다. 저 여우를 잡아준다면 그대가 원하는 군사력 기꺼이 내어주겠소. 이건 암피트리온에게 프테랄라우스에게 복수할 절호의 기회였어요. 물론 문제는 하나였지요. 여우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 암피트리온은 테바이 곳곳을 돌아다니며 여우 사냥꾼을 모집했어요. 그 중에 젊은 사냥꾼인 케팔로스에게 라일라푸스라는 사냥개가 있었어요. 이 개는 단 한 번 추적을 시작하면 세상 어떤 짐승도 도망칠 수 없었어요. 라일라푸스는 특별한 사연이 많은 존재였어요.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가 시녀에게 준 개, 제우스가 유로페에게 선물한 개, 그리고 어떤 짐승보다 빠른 개. 이 말은 곧 이런 뜻이었죠. 결코 놓치지 않는 사냥개, 결코 잡히지 않는 여우. 사냥이 시작되자 라일라푸스는 번개처럼 튀어올랐고 여우는 그림자처럼 몸을 틀어 도망쳤어요. 평원, 언덕, 숲, 강. 두 존재는 끝없이 서로를 쫓고 피하고 또 쫓았어요. 사람들은 숨도 쉬지 못하고 그 싸움을 바라봤어요. 하늘에서 이 모습을 내려다보던 제우스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순간 라일라푸스와 여우는 둘 다 돌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여기엔 또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었던 듯해요. 제우스는 암피트리온을 테바이 밖으로 보내려는 듯 했지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이미 알크메네에게 향한 제우스의 관심이 오래전부터 깃들어 있었던 셈이에요. 그렇게 여우는 사라지고 크레온 왕은 약속대로 암피트리온에 대해 군사를 내주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암피트리온은 오랜 수건, 원수 프테렐라우스를 처단하기 위한 타포스 섬 원정에 떠나게 되었죠.
타포스 섬은 포세이돈의 피가 흐르는 왕가가 다스리는 나라였고, 왕 프테렐라오스는 정수리에 심어진 황금 머리카락 덕분에 죽지 않는 신적 생명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 머리카락이 존재하는 한 어떤 군대도 프테렐라오스를 이길 수 없었지요. 전투가 길어지자 섬 안에서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프테렐라오스의 딸 코마이토가 멀리서 암피트리온을 보고 그에게 단번에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미노스 왕의 딸 아리아드네나 낭낭공주처럼 사랑에 눈이 먼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아버지의 황금 머리카락을 뽑아버립니다. 암피트리온은 아크메네의 오빠들을 죽게 만든 원수의 목을 베었어요. 프테렐라우스도 사촌 누이의 손자였지만 남보다 못한 친족이었던 셈이에요. 코마이토의 운명도 그곳에서 끝이 났습니다. 암피트리온과 군대는 조용히 테바이로 귀환했습니다. 암피트리온이 타포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테바이로 돌아오기 직전 하늘에선 올림포스의 왕 제우스가 움직입니다. 제우스는 암피트리온의 모습으로 변장해 알크메네에게 다가가죠. 그리고 사흘 밤낮을 함께 보냅니다. 이 사건은 곧 올림포스의 왕비 헤라의 분노를 불러옵니다. 알크메네가 진통을 시작하자 헤라는 즉시 움직입니다. 운명의 여신을 급파하여 알크메네의 집 문턱에 앉힌 뒤 두 팔을 딱 끼고 진통을 막아버리죠. 그 시각 아르고스에는 암피트리온의 또 다른 삼촌, 스테넬로스 왕이 살고 있었어요. 그의 아내는 임신 7개월, 아직 출산까지는 한참 남았죠. 하지만 헤라는 실력을 사용해 그 여인의 출산을 억지로 당기고 칠삭둥이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에우리스테우스였습니다. 그 역시 제우스의 혈육이었지요. 이 칠삭둥이가 헤라를 대신해 헤라클레스에게 12과업을 내리는 역할을 한답니다. 한편 제우스는 올림포스 산에서 화해의 여신 아테를 불러 맹세합니다. 신들이여, 오늘 정오 아르고스 땅의 지배자가 될 나의 핏부치가 세상에 태어날 것이요. 기쁨과 근심을 함께 나누자. 화해의 여신에게 걸었던 맹세를 거스르면 화가 미칠 것이요. 헤라는 모르는 척 맞장구를 치죠. 제우스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오늘 정오에 인간 세상의 여자에게서 태어날 아이가 장차 아르고스의 지배자가 될 것이지요. 제우스는 부지불식간에 고개를 끄덕였고 헤라는 바로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제우스시여, 오늘 정오 장차 아르고스의 지배자가 될 당신의 피부치는 이미 태어났습니다. 스테넬로스의 아들 에우리스테우스를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우스는 아뿔싸 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이미 신의 맹세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유리스테우스가 먼저 태어나자 막혀있던 알크메네의 진통이 다시 시작됩니다. 하지만 운명의 여신들이 팔짱을 끼고 있는 탓에 출산은 이루어지지 않고 알크메네는 고통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알크메네의 친구 갈린테스가 소리칩니다. 여신들, 팔짱만 끼고 뭐 하고 계세요? 알크메네는 이미 아기를 낳았다고요. 벌써 끝났잖아요. 깜짝 놀란 여신들은 순간적으로 팔짱을 풀자 막혀있던 진통이 풀리면서 알크메네는 마침내 헤라클레스를 낳습니다. 이어 동생 이피클레스도 태어나죠. 하지만 여신들은 나중에서야 자신들이 속았다는 걸 깨닫고 분노해 갈린테스를 작은 족제비로 만들어버립니다. 헤라클레스가 태어난 뒤 알크메네는 마음 깊은 곳에서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헤라 여신의 분노가 우리 가족에 떨어지는 건 아닐까? 결국 그녀는 고민 끝에 갓 태어난 아기 헤라클레스를 조심스럽게 들판에 내려놓습니다. 이 아이를 살릴지 말지 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하늘에 맡겨버린 것이죠. 그때 한 여신이 나타납니다. 지혜의 여신 아테네였지요. 버려진 아기를 본 아테네는 놀라고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번쩍 안고는 바로 올림포스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헤라에게 부탁합니다. 이 아기에게 딱 한 번만 젖을 먹여주시죠. 헤라는 싫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아테네의 부탁을 끝내 거절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사고가 터졌습니다. 아기 헤라클레스에 빨아들이는 힘이 너무 강했던 거예요. 헤라는 아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손으로 아기를 떼어낼 정도였죠. 그 순간 헤라의 젖이 하늘로 확 뿜어져 나가 길게 번졌고 그것이 바로 지금도 볼 수 있는 은하수,
밀키웨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 헤라클레스가 8개월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동생 이피클레스가 요람에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알크메네가 달려가 보니 그야말로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지요. 아기 헤라클레스가 양손으로 뱀 2마리를 꽉 잡고 턱과 목을 조르며 들고 있었던 거예요. 헤라가 질투심으로 보낸 뱀이었는데 아기가 그냥 맨손으로 쥐어잡아 죽여버린 셈이었지요.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이때부터 이미 영웅의 운명이 보였지요. 헤라클레스는 자라며 음악도 배웠습니다. 오르페우스의 형제 리노스에게서 키타라 연주를 배웠죠. 하지만 리노스는 잘못을 하면 헤라클레스를 때리며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화를 참지 못한 헤라클레스가 들고 있던 키타라로 그대로 되받아쳤고 리노스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법정에서는 정당방위로 무죄가 됐지만 암피트리오는 깊이 걱정했죠. 이 아이를 도시 한가운데 두기에는 너무 위험하다. 결국 헤라클레스는 키타이론 산으로 보내져 목동리를 맡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산에는 헤라가 보낸 키타이론의 사자가 활보치고 다녔어요. 양과 소를 닥치는 대로 잡아먹어 테스피아의 지역이 큰 피해를 입고 있었죠. 테스피오스 왕은 화가 나 암피트리온에게 항의합니다. 헤라클레스가 양을 너무 많이 먹는다더니 알고 보니 산에서는 양과 소가 계속 사라지고 있소. 그 말을 들은 헤라클레스는 곧장 대답합니다. 그 사자, 제가 잡겠습니다. 그리고 사자를 찾아 산속으로 들어갔지요. 얼마 뒤 정면에서 나타난 사자와 맞닥뜨린 순간 헤라클레스는 맨손으로 사자의 턱을 찢어 쓰러뜨렸습니다. 그는 사자의 가죽을 벗겨들고 테스피오스 왕에게 돌아가 말합니다. 이 사자가 가축들을 죽였습니다. 저에 대한 오해도 이 사자의 죽음으로 갚아주십시오. 테스피오스 왕은 대단히 기뻐하며 헤라클레스를 궁전으로 초대해 극진히 대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왕은 한 가지 욕심을 냅니다. 이 영웅의 피, 내 가문에도 남겨야 한다. 그리고는 술에 취해 잠든 헤라클레스를 50일 동안 자신의 50명의 딸에게 하루에 1명씩 순서대로 보냅니다. 헤라클레스는 술 기운에 이 사실을 거의 알지도 못했지요. 그런데 마지막 막내딸만은 그런 요구를 거절하고 그 선택으로 헤라클레스의 여사제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오래전 테바이와 오르케메누스 사이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발단은 아주 사소했죠. 오르케메노스의 클리메노스 왕은 테베를 방문했다가 우연히 메노이케오스의 마부가 던진 돌에 맞아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아들 에르기누스는 크게 분노해 군사를 일으켰고 결국 테베는 패해 20년 동안 매년 소 100마리를 조공으로 바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굴욕을 그냥 두고 보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헤라클레스입니다. 헤라클레스는 조궁을 운반하던 오르케메노스의 대리인을 벌하고 소 100마리를 되돌려 테베로 끌고 왔지요. 이 소식에 에르기노스 왕은 다시 군대를 보내 테베를 공격했지만 이번에는 헤라클레스가 앞장서서 싸웠고 테베가 승리했어요. 이 전쟁에서 암피트리온이 전사했다는 점도 전해집니다. 전쟁에서 패한 오르케메노스는 더 무거운 조건을 받아들였어요. 앞으로 40년 동안 매년 소 200마리를 테바이에 조공을 바치기로 한 것입니다. 초기의 굴욕이 완전히 뒤바뀐 결과였지요. 전쟁이 끝난 후 테바이 왕 크레온의 딸 메가라와 헤라클레스는 결혼하게 됩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세 아들이 태어나며 잠시나마 행복한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헤라의 질투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헤라는 자신의 신녀인 리사, 발광을 보내 헤라클레스를 파멸로 몰아넣으려 했습니다. 그날 헤라클레스는 포도주에 취해 있었어요. 그 틈을 타서 리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리사가 들고 있던 칼은 잡는 순간 날이 되는 이상한 무기였지요. 광기에 사로잡힌 헤라클레스의 눈에는 집에서 놀고 있던 자신의 아이들이 자기를 노리는 자객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분노한 나머지
아이들을 화로 속으로 던지고 조카들과 경호병들까지 곤봉으로 쳐서 죽이고 말았지요. 심지어 아내 메가라까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아테네 여신이 나타나 깨달음의 돌, 리토스 소프라니스테를 헤라클레스의 가슴에 던졌습니다. 그 순간 광기가 걷히고 헤라클레스는 자신이 저지른 비극을 깨닫게 되었지요. 모든 걸 끝내려던 헤라클레스 앞에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가 나타나 손을 잡습니다. 이 피는 내 아내와 자식의 피다. 이 피를 그대 손에 묻히면 내가 받을 죗값을 나누어 받아야 한다는 걸 모르는가? 아테나이에서 신들과 인간의 법도를 모르고 왔다면 곧 아폴론 신전으로 달려 내게서 나누어 받은 죄를 씻으라. 나는 헤라클레스 그대가 신들의 존재를 부인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아폴론 신을 믿으시는군요. 나는 그대와 더불어 이 죗값을 나누어 치르겠습니다. 그대와 나의 믿음이면 능히 이 죄를 닦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된 테세우스의 설득으로 헤라클레스는 무너진 마음을 추스렸어요. 그리고 테세우스를 따라 델포이 아폴론 신전으로 향했지요. 신전의 여사제 퓨티아는 아폴론의 뜻을 전했습니다. 아르고스의 지배자를 찾아 10년 반, 즉 12달 동안 종살이를 하라. 그 고난을 마치면 그대의 목숨을 누구도 빼앗지 못하리라. 내 이름은 알카이데스인데 헤라클레스는 또 무엇이오? 알카이데스가 헤라클레스에게 내린 신탁을 받으라는 말이오? 헤라클레스여, 헤라 여신 때문에 모진 고초를 겪고 있군요. 고초가 끝나면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헤라 여신이 없었더라면 그대는 고초를 겪지는 않겠지만 영광은 얻지 못할 것입니다. 헤라 여신이 어째서 그대를 박해하나요? 그대가 제우스의 신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알카이데스라는 이름은 당치 않습니다. 그대의 핏줄에 알카이오스의 피가 한 방울도 흐르지 않습니다. 아시겠지요? 헤라클레스라는 이름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답니다. 이 말은 헤라클레스의 운명을 뒤흔드는 선언이었지요. 이제 헤라클레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받아들입니다. 그는 아르고스, 즉 칠삭둥이로 태어난 미케네의 왕 에우리우스테우스에게 종살이를 하기 위해 떠날 준비를 하지요. 그리고 이렇게 전설적인 헤라클레스의 12과업이 시작됩니다. 헤라클레스의 영광과 시련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되는 것이지요. 헤라클레스는 델포이에 있는 아폴론 신전에서 자신의 손으로 아내와 자식을 죽인 죄를 씻으려면 아르고스로 가서 왕의 명령을 따르라는 신탁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이 바로 아르고스. 그곳에서 헤라클레스는 미케네의 왕 에우리스테우스에게 몸을 맡기게 됩니다. 에우리스테우스는 헤라의 계입으로 칠삭둥이로 태어나 왕이 된 인물이었고 사실 칠삭둥이 왕은 헤라클레스의 오총 당숙이었습니다. 원래 아르고스 지역의 왕위는 헤라클레스의 양아버지 암피트리온에게 돌아갔어야 했어요. 하지만 여러 사정 끝에 암피트리온의 삼촌 스테넬로스가 왕이 되었고 그 왕위를 그의 아들 에우리스테우스가 물려받게 된 것이지요. 헤라의 총애를 받던 이 왕 앞에서 헤라클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폴론 신의 뜻에 따라 내 아내와 자식을 죽인 죄를 씻고자 왕을 찾아왔소. 대왕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나는 10년 반, 즉 12년 동안 이 미케네에 머물 것이오. 나를 부려 나라의 근심거리를 없애든지 아니면 내가 나라의 근심거리가 되든지 그건 전부 왕의 뜻대로 하시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헤라클레스의 12과업이지요. 처음 6가지 과업은 펠로폰네소스 반도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7번째 과업부터 헤라클레스는 점점 더 먼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 여정에서 그가 맞서 싸운 존재들, 네메아의 사자, 히드라, 오르트로스, 케르베로스. 이 괴물들은 모두 메두사의 동생이자 괴물의 어머니라 불리는 에키드나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에키드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페르세우스가 자신의 언니 메두사를 죽인 것도 모자라 그 후손인 헤라클레스는 자기 자식 셋을 죽이고 케르베로스는 산채로 잡아가기까지 했으니
이쯤 되면 정말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었겠지요. 에우리수테우스 왕이 첫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네메아의 사자를 처치하라. 미케네에서 코린토스로 가는 길. 마치 도려낸 듯 갈라진 트레토스 산의 골짜기. 이곳의 이름이 바로 네메아였습니다. 그리고 이 골짜기에는 사람들의 무기는 전혀 통하지 않는 괴물이 살고 있었죠. 네메아의 사자는 살모사 여인 에키드나의 자식이자 헤라가 직접 길러낸 괴수였습니다. 창도 칼도 활도 그 어떤 무기도 황금빛 가죽을 뚫지 못했죠.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자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네메아 근처 클레오나이 마을에 도착한 헤라클레스는 네메아의 사자에게 아들을 잃고 홀로 살아가던 가난한 일꾼 몰로르코스의 집에 묵게 됩니다. 몰로르코스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합니다. 영웅님, 그 사자는 무기로는 절대 못 죽입니다. 방법은 단 하나, 목을 조르는 것뿐이에요. 30일 동안 버텨야 합니다. 제가 저의 전 재산인 양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영웅께서 배불리 드시고 네메아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그러자 헤라클레스는 잠시 생각하다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돌아오면 그 양은 제우스께 바치세요. 하지만 돌아오지 못하면 그땐 나를 위해 바쳐주시고요. 그리고 헤라클레스는 올리브 나무를 뿌리째 뽑아 거대한 몽둥이를 만들어 사자를 찾아 나섭니다. 막상 맞서보니 말 그대로였습니다. 창도 칼도 활도 사자의 가죽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죠. 사자는 공격을 받자마자 동굴 안으로 도망치고 헤라클레스가 들어가면 반대편 출구로 달아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자 헤라클레스는 아예 출구 하나를 거대한 바위로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사자가 다시 동굴로 들어오는 순간 올리브 몽둥이로 정통으로 머리를 내리칩니다. 비틀거리는 사자, 하지만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두 팔로 사자의 목을 꽉 끌어안고 무려 30일 동안 버티어 마침내 괴물을 쓰러뜨립니다. 한편 30일이 지나도록 헤라클레스가 돌아오지 않자 몰로르코스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양 한 마리를 잡아 제사를 지내려는 순간 사자를 어깨에 맨 헤라클레스가 눈앞에 나타납니다. 두 사람은 제우스에게 기쁨의 제사를 드렸지요. 아르고스로 돌아가던 길 헤라클레스 앞에 두 여인이 나타납니다. 한 명은 고통스럽지만 영광으로 이어지는 길, 다른 한 명은 편안하지만 의미 없는 삶을 약속했죠. 헤라클레스는 미덕의 길을 택합니다. 예술가들은 나중에 이 장면을 미덕은 아테나, 악덕은 아프로디테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후 아르고스로 돌아온 헤라클레스, 사자 가죽을 메고 나타나자 겁에 질린 에우리수테우스 왕은 땅에 묻은 청동 항아리, 피토스 속으로 숨어 이렇게 명령합니다. 헤라클레스를 성 안에 들이지 마라! 그러자 헤라클레스는 웃으며 말하죠. 왕이 죽은 사자도 무서워한다니. 그럼 가죽을 벗기면 겁내지 않겠지? 이때부터 헤라클레스는 사자 가죽 망토와 올리브 몽둥이를 든 채 그려지게 되었지요. 그리고 제우스는 아들의 첫 승리를 기념해 네메아의 사자를 하늘로 올려 사자자리, 네오로 만들었습니다. 아르고스 왕이 헤라클레스에게 레르나의 아미몬의 샘에 사는 물뱀 히드라를 없애라고 합니다. 히드라는 역시 에키드나의 자식이었고 숨결만 스쳐도 즉사할 만큼 치명적인 독을 자신의 쓸개집에서 뿜어냈죠. 머리는 모두 9개, 그중 가운데 머리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고 눈빛에는 사람을 홀리는 힘까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점은 머리를 하나 자르면 그 자리에서 2개가 다시 돋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혼자서 싸울 상대가 아니었죠. 그래서 헤라클레스는 테바이에 있던 자신의 조카 이올라오스를 불러 조수로 삼습니다. 두 사람은 전투용 마차 1대, 그리고 장작더미를 가득 실은 마차 1대를 끌고 레르나의 샘으로 향합니다. 장작더미에 불을 붙이자 타닥타닥 타는 소리, 물에 닿아 치익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 순간 샘 속에서 거대한 물뱀 히드라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헤라클레스가 낫을 들고 히드라의 목을 베려는 찰나 갑자기 발뒤꿈치를 조이는 느낌이 들어 돌아보니 엄청난 크기의 개가 집게발로 발을 물고 늘어지고 있었죠. 헤라클레스는 즉시 칼을 던져 개를 꿰뚫어 버리고 이올라우스에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 작전이 시작됩니다. 헤라클레스가 머리를 자르면 이올라우스가 바로 불타는 장작으로 잘린 자리를 지져버립니다. 머리가 다시 자라지 못하도록 완전히 태워버리는 전략이었죠.
마침내 남은 것은 인간의 얼굴을 한 가운데 머리 하나. 그 머리는 놀랍다는 듯이 말합니다. 힘만 센 줄 알았는데 꾀도 있으니 장차 누가 그대를 당할 수 있겠는가. 그 솜씨에 내 독을 묻힌 독화살이 있으면 누가 그대를 대적할 수. 하지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헤라클레스는 그 머리를 단번에 베어버립니다. 헤라클레스는 히드라의 배를 갈라 쓸개를 꺼내 그 독을 자신의 화살촉에 바릅니다. 이 독화살은 훗날 켄타우로스 케이론의 죽음과 헤라클레스 자신의 비극적인 최후까지 불러오게 되죠. 히드라는 죽는 순간에도 헤라클레스를 올감을 덫을 남긴 셈이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시체를 깊이 묻고 그 위에 큰 돌을 올려 과업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제우스는 히드라를 하늘로 올려 물뱀 자리로 만들고, 이에 질 수 없었던 헤라는 헤라클레스의 발 뒤꿈치를 물었던 그 개를 개자리로 만들어 사자자리 옆에 두었습니다. 에우리스테우스 왕은 세 번째 과업으로 황금뿔과 청동 발굽을 가진 암사슴을 살려서 데려오라는 것이었어요. 이번엔 괴물을 죽이는 임무가 아니었지만 오히려 더 까다로운 과업이었죠. 이 암사슴은 캐리네이아의 바위산에 사는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가 가장 아끼는 신성한 짐승이었습니다. 아르카디아와 아르고스 사이에는 처녀의 산이라는 뜻의 파르테니온 산맥, 그리고 아르테미스의 산이라 불린 아르테미시온 산맥이 자리 잡고 있었고, 두 산 정상에는 모두 아르테미스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은 여신의 보호 아래 있는 땅이었죠. 이 사슴이 특별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르테미스는 자신의 시녀 중 아름다운 요정 타위게테를 제우스로부터 지키기 위해 사슴으로 변신시켰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슴에게 황금뿔과 청동 발굽을 달아 숫사슴처럼 보이게 했고, 나중에는 자신의 수레를 끄는 사슴으로 삼았죠. 즉, 헤라클레스가 잡아야 할 대상은 아르테미스가 사랑하는 사슴이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이 사슴을 절대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사슴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하죠. 그 추격은 무려 1년이나 이어졌습니다. 365일 동안 여신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 끝까지 인내한 것이죠. 마침내 사슴은 아르테미시온 산의 라돈 강가에서 지쳐 멈추었고, 그 순간 헤라클레스는 사슴을 다치게 하지 않은 채 조심스럽게 붙잡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사슴을 어깨에 메고 돌아가려는 순간, 사냥꾼 차림의 젊은 처녀와 청년이 길을 막아섭니다. 처녀는 아르테미스, 청년은 아폴론이었어요. 이 사슴이 누구의 것인지 알고 있는가? 헤라클레스는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물론입니다. 그래서 해치지 않으려고 1년이나 쫓아다녔습니다. 여신의 사슴이 아니었다면 한 주먹에 끝냈을 겁니다. 헤라클레스는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저는 아폴론의 신탁에 따라 아르고스 왕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슴을 보여드린 뒤 반드시 다시 돌려보내겠습니다. 두 신은 그의 말을 믿고 길을 열어줍니다. 헤라클레스는 에우리스테우스 왕에게 사슴을 보여준 뒤 약속대로 곧바로 아르테미시온 산으로 돌려보냅니다. 헤라클레스에게 내려진 네 번째 과업은 펠로폰네소스 북쪽 에리만토스 산에 사는 거대한 멧돼지를 살아서 잡아오는 일이었습니다. 이 에르만토스 산은 오래전부터 아르테미스 여신에게 바쳐진 신성한 산이었고, 그 주변에는 반인 반마의 종족 켄타우로스들이 터를 잡고 살고 있었죠. 그런데 이 산의 이름에는 조금 슬픈 사연이 하나 얽혀 있습니다. 에리만토스라는 청년이 우연히 목욕 중이던 아프로디테를 보게 되고 분노한 여신은 그를 장님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아폴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랐죠. 아폴론은 아들의 복수를 위해 멧돼지의 모습으로 변해 아프로디테의 연인이었던 아도니스를 죽였죠. 그래서 에리만토스가 장님이 되어 살았던 산은 에리만토스 산이라 불리게 되었죠. 멧돼지를 찾기 위해 헤라클레스는 켄타우로스들을 찾아가 도움을 청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이 땅에는 현자 케이론이 계십니다. 라피테스족과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분이지요. 케이론은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에게 사냥과 의술,
음악과 예언을 배운 지혜로운 스승이었습니다. 아킬레우스, 이아손, 헬레네의 형제인 디오스쿠로이 쌍둥이까지 그리스의 영웅들이 줄줄이 제자였죠. 헤라클레스 역시 젊은 시절 디오스쿠로이 쌍둥이 중 카스토르에게 무술을 배웠으니 케이로는 말하자면 사존님 같은 존재였습니다. 과거 술에 취한 켄타우로스들이 라피테스족의 결혼식을 망친 일이 있었기에 케이로는 엄격한 금주령을 내려두었습니다. 그런데 폴로스가 헤라클레스의 말에 넘어가 포도주 항아리를 열어버립니다. 술 냄새에 이끌린 다른 켄타우로스들이 몰려들었고 다시 난동이 시작되었죠. 제우스를 모독하는 말까지 튀어나오자 술 기운이 오른 헤라클레스도 분노를 참지 못하고 활을 들어올리고 맙니다.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고 도망치는 켄타우로스들을 쫓던 중 헤라클레스의 화살 하나가 켄타우로스를 관통해 뒤에 있던 케이론의 무릎에 꽂히고 맙니다. 문제는 그 화살에 히드라의 독이 묻어 있다는 것. 불사의 존재였던 케이론은 끝없는 고통만 겪게 됩니다. 훗날 프로메테우스가 자신이 대신 불사의 형벌을 받겠다고 나서자 케이론은 마침내 죽음을 맞게 됐고 제우스는 그의 영혼을 하늘로 올려 사수 자리, 켄타우로스 자리로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죄책감을 안고 떠난 헤라클레스는 이제 본래의 과업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에리만토스산은 해발 2000m가 넘는 험산이 되다 한겨울엔 눈이 허리까지 쌓이는 곳이었죠. 헤라클레스는 산 전체가 울리도록 큰 소리를 질러 멧돼지를 자극했고 놀라 뛰쳐나온 괴물을 눈이 깊이 쌓인 협곡으로 몰아넣습니다. 눈 속에 허둥대다 지친 멧돼지는 결국 힘을 잃고 헤라클레스는 사슬로 단단히 묶어 어깨에 메고 아르고스로 돌아옵니다. 헤라클레스에게 내려진 5번째 과업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명령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치우지 않은 외양간을 하루 만에 청소하라. 그곳은 앨리스 왕 아우게이아스의 외양간이었죠. 수천 마리의 소가 드나들며 분뇨가 산처럼 쌓였고 악취 때문에 누구도 가까이 가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왕에게 조건을 겁니다. 외양간은 치워드리겠습니다. 대신 보수를 주십시오. 아우게이아스는 비웃듯 말합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 끝내면 돈을 주마. 못하면 평생 내 종이 되는 거다. 그리고 공정함을 위해 헤라클레스는 앨리스 왕의 아들 퓰레우스를 증인으로 세우죠. 헤라클레스는 삽도 빗자루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외양간의 벽을 무너뜨리고 근처의 알페이오스 강과 페네이오스 강의 물길을 통째로 돌려버립니다. 거대한 강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고 수십 년간 쌓인 오물은 단 몇 시간 만에 전부 바다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하루도 채 골리지 않았죠. 하지만 일이 끝나자 아우게이아스 왕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약속 같은 건 없었다고 말해라. 그러나 퓰레우스는 거절합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진실을 모른 척할 수는 없습니다. 분노한 왕은 아들을 추방하고 왕위 계승권까지 빼앗아 버립니다. 아우게이아스는 끝내 이렇게 주장합니다. 넌 아르고스 왕의 명령을 수행한 것일 뿐이다. 그러니 품삯은 없다. 헤라클레스는 조용히 말합니다. 더러운 건 외양간만은 아니군요. 결국 그는 보수도 받지 못한 채 앨리스를 떠났고 이 사건을 이유로 에우리스테우스 왕은 보수를 받으려 했으니 과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5번째 과업을 공식 목록에서 제외해버립니다. 2번째 과업 히드라 처치도 조카 이올라우스의 조력을 받았다고 하여 제외됩니다. 이번 6번째 과업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말 그대로 귀괴한 임무였습니다. 아르카디아 동북쪽 울창한 숲과 늪지로 둘러싸인 스팀팔로스 늪지. 이곳에는 쇠로 된 부리, 금속 깃털, 심지어 독성 배설물까지 뿜어내는 식인새 무리가 살고 있었죠. 이 새들은 전쟁의 신 아레스가 키우던 존재로
전쟁터의 시신을 먹으며 살아온 잔혹한 괴물들이었습니다. 수도 워낙 많아 한꺼번에 날아오르면 태양이 가려질 정도였다고 전해집니다. 게다가 늪은 질척거려 발을 잘못 디디면 그대로 빠져버리는 지형. 겉보기엔 고요했지만 여행자들이 울음소리에 귀를 막고 쓰러지는 순간 그들은 바로 새들의 먹잇감이 되고 말았죠. 헤라클레스는 넉넉한 화살을 챙기고 숲으로 들어갔지만 이상하게도 새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립니다. 이대로는 놈들을 끌어낼 수 없겠군. 그때 지혜의 여신 아테나가 총동으로 된 꽹과리 같은 악기 하나를 건넵니다. 이 소리를 이용해 놈들을 불러내라. 헤라클레스는 늪가에 서서 그 악기를 힘껏 두드리며 일부러 크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죠. 청동 악기 소리와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자 조용하던 늪이 흔들렸습니다. 곧이어 하늘이 새들로 가득 차며 쇠부리와 금속 깃털을 가진 식인 새들이 일제히 날아오릅니다.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헤라클레스는 활을 당깁니다. 슉슉슉. 화살에 맞은 새들이 하나둘 늪으로 떨어지고 마침내 살아남은 무리는 헤라클레스를 피해 멀리 흑해의 아레스 산으로 달아나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펠로폰네소스에서의 첫 6과업이 끝납니다. 크레타를 뒤흔든 포세이돈의 황소는 원래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크레타의 왕 미노스에게 내려준 왕권의 증표였습니다. 그리고 미노스는 그 황소를 포세이돈에게 바치기로 했죠. 하지만 미노스 왕은 눈앞의 황소가 너무 아름다워 그만 욕심을 부리죠. 결국 그는 포세이돈을 속이고 다른 황소를 대신 제물로 바쳐버립니다. 이에 경노한 포세이돈은 미노스 왕을 가만두지 않았지요. 황소는 미쳐 날뛰며 크레타의 들판을 짓밟고 마을을 부수고 사람들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미노스의 아내 파시파에가 이 황소에게 비정상적인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 결과 태어난 존재, 인간과 짐승이 뒤섞인 괴물, 미노타우루스. 이 황소는 크레타 왕가의 모든 비극을 가져온 존재였던 겁니다. 아르고스의 왕 에우리스테우스는 헤라클레스에게 7번째 과업을 내립니다. 크레타의 황소를 잡아와라. 죽이지 말고 살아있는 채로다. 크레타로 간 헤라클레스는 이다산 기슭, 먼지가 하늘로 치솟는 들판에서 광폭한 황소와 마주하죠. 황소가 땅을 박차자 대지가 흔들리고 숨결만으로도 돌이 튀어오릅니다. 헤라클레스는 정면으로 맞섭니다. 뿔을 붙잡고 몸을 던지고 힘으로 힘을 밀어붙입니다. 하지만 황소의 힘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아무리 싸워도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멀리서 이를 지켜보던 미노스 왕이 외칩니다. 그냥 죽여버리게. 그때 포세이돈을 속인 게 지금도 후회스럽네. 그러나 헤라클레스는 고개를 젓습니다. 포세이돈이 보낸 짐승을 죽이고 무사히 돌아갈 수는 없겠지요. 결국 그는 황소를 완전히 제압해 굵은 사슬로 묶고 살아있는 채로 배에 실어 그리스 본토로 돌아옵니다. 에오리스테우스 왕은 과업을 인정하며 말합니다. 크레타 원정의 기념으로 이 황소는 네 것이다. 하지만 헤라클레스는 망설입니다. 신이 보낸 존재를 개인의 소유로 삼는 것,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결국 그는 황소를 풀어줍니다. 그러나 자유를 얻은 황소는 헬라스 전역을 미친 듯이 돌아다니며 또 다른 재앙이 됩니다. 이 황소는 훗날 영웅 테세우스와 맞서 싸운 끝에 마침내 최후를 맞이하죠. 아르고스의 왕은 헤라클레스에게 8번째 과업을 내립니다. 이번에는 트라키아로 가서 디오메데스의 앞말을 붙잡아 오라는 명령이었죠. 트라키아는 오늘날의 불가리아, 발칸반도 남동쪽에 자리한 땅입니다. 펠로포네소스 반도에서 보면 그야말로 하늘 끝처럼 멀리 떨어진 북방의 나라였죠. 그곳의 왕 디오메데스는 전쟁신 아레스와 요정 퀴레네 사이에 태어난 인물, 잔혹함으로 악명 높은 왕이었죠. 그의 앞말 4마리는 사람을 태우면 일부러 떨어뜨려 짓밟고 죽인 뒤 그 시체를 먹어치우는 괴물들이었습니다. 디오메데스는 트라키아 최고의 씨름꾼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취미는 상대를 쓰러뜨린 뒤 앞말에게 던지는 것이었죠. 헤라클레스는 성 안으로 들어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르고스에서 온 씨름꾼 알케이데스요.
헤라클레스의 정체를 몰랐던 디오메데스는 기꺼이 대결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승부는 순식간이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그의 몸을 들어 올려 단번에 목을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왕의 시신을 그가 쓰던 청동 구유, 암말들의 먹이통에 던져넣습니다. 놀랍게도 잔혹하던 암말들은 자기 주인을 먹은 뒤 갑자기 얌전해졌습니다. 그제야 헤라클레스는 이 말들을 굴레로 묶어 임무대로 끌고 나올 수 있었죠. 식인 암말들은 아르고스로 보내졌고 훗날 들판에 풀려난 뒤 난동을 부리다 올림포스 근처에서 야수들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헤라클레스의 9번째 과업은 힘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오해와 선동, 그리고 신의 질투가 얽혀 비극으로 끝나는 과업이지요. 이번 임무는 아마조네스 여왕 히폴리테의 허리띠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허리띠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어요. 전쟁의 신 아레스가 직접 내려준 지휘권의 상징이었지요. 이 허리띠를 두른 자는 용맹, 전승, 그리고 절대적인 권위를 얻게 된다고 전해졌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아마존 여왕 히폴리테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아마존족은 세상을 떠도는 나그네들의 이야기로만 전해지던 종족이었습니다. 지금의 튀르키예, 흑해 연안 키지르르 막강. 신화에서는 테르모돈 강이라 불린 곳이 그들의 땅이었죠. 아마존이란 말은 저지 없는 여자라는 뜻이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활쏘기와 창 던지기에 방해가 된다며 어릴 때부터 오른쪽 젖을 동염에 자라지 못하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예 도련했다는 전승도 전해집니다. 그들은 여자만 사는 왕국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인근 지방의 남자들을 데려와 씨를 받고 아이를 낳으면 아들은 죽이고 딸만 키웠다고 하지요. 테르모돈강 어귀에 도착한 헤라클레스는 뜻밖의 장면을 마주합니다. 아마존 여왕 히폴리테가 그를 정중히 맞이한 것이죠. 마침 그 시기는 아마존들이 인근 지역의 사내들을 데려와 결혼의식을 치르던 때였습니다. 헤라클레스가 사정을 설명하자 히폴리테는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장군께서 이 허리띠를 두르시고 용맹과 전승, 그리고 절대 권력의 본을 보이소서. 아르고스에서 여기까지 오셨으니 며칠 쉬며 아마존의 결혼식이나 복용하시지요. 히폴리테는 허리띠를 내줄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아마존의 땅에 들어온 사내는 온전히 살아 돌아간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광경을 그냥 보고만 있을 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헤라였죠. 헤라는 아마존 여인으로 둔갑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유언비어를 퍼뜨립니다. 지금 결혼식에 정신이 없지? 하지만 이번에 온 자들은 허리띠를 빌리러 온 게 아니야. 우리 종족을 없애러 온 거야. 그리고 속삭이듯 덧붙입니다. 그 자가 누군지 알아? 스팀팔로스 늪에 새를 쓸어버린 자. 아레스의 아들 디오메데스를 암말에게 먹인 바로 그 영웅이야. 분노한 아마존 전사들은 무장을 하고 몰려듭니다. 순식간에 전투가 벌어졌죠. 헤라클레스는 히폴리테가 자신을 속였다고 믿습니다. 그는 생나무를 뿌리채 뽑아 친전 기둥 같은 몽둥이를 만들고 히폴리테는 아마존들에게 활을 쏘라며 전투를 지휘합니다. 하지만 이미 헤라클레스의 허리에는 아레스의 허리띠가 감겨 있었습니다. 전쟁의 신이 내린 상징을 두른 자를 아마존이 이길 수는 없었지요. 헤라클레스는 히폴리테와 수많은 아마존 전사들을 쓰러뜨리고 배를 돌려 트로이아 쪽으로 향합니다. 배에 오른 뒤 헤라클레스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죽인 아내 메가라를 떠올렸고 방금 전까지 함께 웃었던 히폴리테를 떠올렸습니다. 아마존 여왕을 죽인 영웅은 헤라클레스만이 아니었습니다. 훗날 아킬레우스 역시 아마존 여왕을 쓰러뜨린 뒤 사흘 동안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하지요. 사실 헤라클레스는 아마존 원정 도중 트로이아, 즉 일리온에 먼저 들렀습니다. 트로이아의 왕 라오메도는 아폴론과 포세이돈을 속여 품삯을 주지 않았고 그 벌모 전염병과 바다괴물이 도시를 덮쳤습니다. 그러자 신과는 헤시온의 공주를 산제물로 바쳐야 한다고 하죠. 그 이야기를 들은 헤라클레스는 이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라오메돈 왕에게 전하시오. 한때 페르세우스가 바다괴물로부터 안드로메다를 구했듯 이제 포세이돈의 바다괴물로부터 헤시온의 공주를 구할 자가
트로이아에 왔다고 말이오. 헤라클레스는 공주와 전염병에 시달리는 백성을 구하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을 것인지 묻습니다. 라오메돈 왕은 트로이아의 보물, 신마를 주겠다고 약속하지요. 이 신마는 원래 제우스가 트로스 왕의 아들 절세의 미소년 가니메데스를 독수리로 변해 올림포스로 데려간 대가로 내려준 것이었습니다. 가니메데스는 훗날 신들에게 수를 따르는 존재가 되었고 그 모습은 하늘의 물병자리로 남게 되지요. 하지만 문제는 이 신마가 이미 트로이아에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라오메돈이 과거 아폴론과 포세이돈을 속였을 때 신마는 이미 천상의 외양간으로 돌아가 버렸던 것이죠. 헤라클레스는 포세이돈이 보낸 바다 괴물을 휘드라의 독이 묻은 화살로 쓰러뜨립니다. 그러나 약속했던 신마는 없었고 라오메돈에게는 줄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복수를 미루고 9번째 과업을 마친 뒤 다시 돌아옵니다. 성을 무너뜨리려는 순간 동료 텔라몬이 먼저 성을 깨뜨리자 분노한 헤라클레스가 달려들죠. 그때 텔라몬은 말합니다. 이 성은 포세이돈이 쌓아준 성. 내가 쌓는 이 돌단은 그 성을 무너뜨린 장군의 영광을 기리는 것입니다. 머쓱해진 헤라클레스는 헤시온의 공주를 텔라몬과 짝지어주고 왕가의 목숨 하나를 살 기회를 줍니다. 선택된 이는 막내 아들 포다르케스였습니다. 헤시온에는 막내 포다르케스에게 조용히 속삭입니다. 프리아마이, 내가 너를 샀구나. 그 순간부터 그는 프리아모스라 불리게 되었고 훗날 트로이 전쟁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서게 될 트로이아의 왕이 됩니다. 헤라클레스의 10번째 과업은 오케아노스 서쪽 끝 신들만이 안다는 섬 에류테이아로 가서 괴물 게리오네스의 붉은 솥대를 몰고 오라는 것이었죠. 문제는 그 섬이 어디 있는지 아는 인간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길을 찾아 남하하던 헤라클레스는 리비아의 도성 앞에서 발이 묶입니다. 씨름으로 나그네를 죽이는 거인 안타이오스 때문이었죠. 씨름이 시작되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안타이오스는 땅에 닿을 때마다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그는 대지의 여신 가이아의 아들이었죠. 다음 날 헤라클레스는 안타이오스를 번쩍 들어 땅에서 떼어낸 채 허리를 꺾어 쓰러뜨립니다. 헤라클레스는 에류테이아 섬을 찾아 더 먼 곳으로 방랑을 이어갑니다. 그 길은 헬라스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가본 적 없는 미지의 땅, 오늘날의 스페인 타르테소스와 모로코 탕헤르 사이였지요. 그곳에서 헤라클레스는 산 하나를 두 동강 내어 자신이 여기까지 왔다는 증거를 남깁니다. 이렇게 세워진 기념비가 바로 지금 우리가 부르는 헤라클레스의 기동, 지브롤터 해협 양쪽의 칼페산과 이빌라 산입니다. 기념비를 세우던 순간 따갑게 내리쪼이는 햇볕에 역정이 난 헤라클레스는 하늘을 가르는 헬리오스의 태양마차에 연달아 2발의 화살을 날리죠. 헬리오스는 묻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오케아노스 너머로 에류테이아의 붉은 소를 찾으러 간다. 헬리오스는 자신의 황금 사발배를 빌려줍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태양을 나르는 신들의 배였죠. 대양신 오케아노스가 파도로 시험하지만 헤라클레스가 독화살을 들어올리자 바다는 잠잠해집니다. 사발배를 타고 에리테이아에 도착한 헤라클레스는 곧장 산으로 들어가 산중 깊숙한 곳에 오두막 하나를 엮어짓고 먼 길의 려장을 풀었지요. 그때 붉은 솥대를 지키던 게 오르트로스가 산 아래서부터 살아있는 사람의 냄새를 맡고 으르렁거리며 산을 올라옵니다. 머리가 둘 달린 괴물개. 하지만 공격할 틈조차 없었습니다. 헤라클레스가 먼저 달려들어 올리브 나무 몽둥이를 휘두르자 오르트로스는 그대로 박살나고 맙니다. 솥대의 목동 에우리티온이 소란을 듣고 달려왔지만 헤라클레스의 손은 이미 활로 바 있었습니다. 휘드라의 독이 묻은 화살 한 발. 에우리티온은 숨 돌릴 틈도 없이 쓰러졌습니다. 헤라클레스는 붉은 솥대를 몰아 안테모스 강 쪽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이 소들의 주인 게리오네스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지요. 게리오네스는 2다리의 몸뚱이가 셋, 머리도 셋이고 팔은 6이나 달린 괴물이었습니다. 2자루의 칼, 2개의 방패, 2자루의 창을 들고 싸우는 전형적인 전쟁의 괴물. 이 싸움이 능숙한 것도 당연했지만 무엇보다 이 괴물은 고함에 능했습니다. 산과 들이 울릴 만큼 포효하자 헤라클레스도 지지 않고 맞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활시위를 당겨 휘드라의 독화살을 연달아 3발 쏘았습니다. 게리오네스는 방패로 막아냈지만 헤라클레스의 화살은 방패를 꿰뚫고 마침내 3개 중 하나의 목을 정확히 관통합니다. 괴물의 몸이 크게 휘청이며 붉은 땅 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공교롭게도 게리오네스는 메두사의 손자였죠. 페르세우스 가문과 괴물 가문의 악연은 계속된 셈입니다. 붉은 소떼는 황금 사발배를 타고 돌아오지만 로마 근처에서 헤파이토스의 아들 괴물 카쿠스가 소를 훔칩니다. 헤라클레스는 카쿠스를 목졸라 쓰러뜨리고 소를 되찾습니다. 여정의 끝에서 그는 기간테스와의 전쟁에도 뛰어들어 제우스도 어찌하지 못하는 불사의 거인 알키오네우스를 고향 땅인 트라기아의 팔레네 밖으로 던져 쓰러뜨리죠. 왕은 이 소들을 헤라 여신에게 제물로 바쳤고 이번만큼은 헤라도 아무 말 없이 그 제사를 받아들였다고 전해집니다. 어쩌면 이때부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헤라가 그토록 미워하던 헤라클레스를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한 순간이 말이죠. 헤라클레스의 11번째 과업은 헤스페리데스의 동산에 가서 황금 사과를 따와 헤라 여신께 바칠 것. 이 황금 사과나무는 헤라 여신이 결혼할 때 대지의 여신 가이아에게서 받은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산은 신들조차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는 곳이었지요. 헤라클레스는 문득 이전에 탔던 헬리오스의 황금 사발배를 떠올립니다. 그 배를 이용하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이탈리아 반도의 에리다노스 강, 지금의 포강까지 찾아갑니다. 석양 무렵 강가에서 밤의 요정들이 몸을 씻고 하늘로 오르고 있었습니다. 헤라클레스가 헤스페리데스의 동산으로 가는 길을 아시나요? 라고 묻자 요정들은 그 길을 아는 분은 바다의 노인 네레우스 뿐이라고 대답하죠. 하지만 조건이 있는데 네레우스는 붙잡히는 순간 끝없이 모습이 바뀌며 도망치는 존재였기 때문에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하죠. 헤라클레스는 타르테소스 강 하구에서 마침내 네레우스를 붙잡습니다. 네레우스는 물범이 되고 돌고래가 되고 마침내 물뱀으로 변하지만 헤라클레스는 손목을 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네레우스는 본 모습으로 돌아와 말합니다. 지금은 그 길이 아닙니다. 먼저 프로메테우스를 구하시오. 그의 지혜가 필요할 것이오. 헤라클레스는 곧장 코카서스 산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독수리에게 매일 간을 쪼아먹히고 있던 프로메테우스를 발견하지요. 화살 한 발로 독수리를 쓰러뜨리자 프로메테우스는 말합니다. 황금 사과를 딸 수 있는 자는 아틀라스뿐이요. 그는 하늘을 떠받치는 자이며 헤스페리데스와 혈족이요. 그리고 조용히 덧붙입니다. 그를 대신 보내시오. 하지만 속임수를 조심하시오. 헤라클레스는 아틀라스를 찾아가 말합니다. 잠시만 하늘을 대신 바쳐드리겠습니다. 아틀라스는 기꺼이 동산으로 향해 황금 사과를 따옵니다. 그러나 돌아온 그는 하늘을 다시 쥐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헤라클레스가 말합니다. 제가 오른손잡이라 어깨가 조금 불편합니다. 잠깐만 들어주시겠습니까? 아틀라스가 하늘을 들어 올리는 순간 헤라클레스는 재빨리 빠져나와 황금 사과를 들고 떠납니다. 황금 사과는 아르고스 왕을 거쳐 다시 헤라 여신에게 바쳐집니다. 헤라는 씁쓸하게 말합니다. 내 사과를 가져와 다시 나에게 바치다니. 헤라클레스의 12번째이자 마지막 과업은 저승의 문지기 케르베로스를 산채로 이승으로 데려오는 것. 인간이 하데스의 땅으로 가는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죽음을 따라가는 것이지요. 하지만 죽음의 신 타나토스를 따라가면 다시는 태양을 볼 수 없습니다. 만각의 강 레테를 건너는 순간 이승의 기억은 모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스는 저승의 법을 어기지 않는 다른 길을 택합니다. 그 방법은 엘레우시스의 비의, 밀교의 도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엘레우시스는 곡식의 여신 데메테르의 땅입니다. 딸 페르세포네를 잃고 아을의 밤낮을 울부짖던 데메테르를 한 노인이 보리죽으로 위로했고 그 은혜로 인간에게 농사가 전해졌다고 하지요. 이 제의의 신관들은 데메테르와 페르세포네의 비호 아래 저승으로 들어가는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신관 필리우스의 인도로 라코니아의 타이나론 동굴을 통해 살아있는 몸으로 저승으로 내려갑니다. 저승에는 4개의 강이 흐릅니다. 비통의 강 아케론, 시름의 강 코키토스, 불의 강 플레게톤, 그리고 망각의 강 레테. 아케론에 건널 때 벳사경 카론은 헤라클레스를 막지 못했고 그 벌로 1년 동안 사슬에 묶이게 됩니다. 하데스의 궁전에서 헤라클레스는 한 혼백을 만납니다. 칼리돈의 멧돼지를 잡았던 영웅 멜레아그로스였습니다. 멜레아그로스는 자신의 비극을 들려주며 말합니다. 누이 데이아네이라를 아내로 맞아주시오. 헤라클레스는 그 약속을 받아들입니다. 멜레아그로스는 이어서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테세우스를 구하시오. 테세우스는 친구 페이리토우스와 함께 페르세포네를 납치하려다 하데스에게 붙잡혀 망각의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온 힘을 다해 테세우스를 끌어올립니다. 의자에 살점이 붙어 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는 구해냅니다. 하지만 페이리토우스는 저승이 흔들리는 가운데 그 자리에 남겨집니다.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는 존재. 저승의 문지기 케르베로스. 케르베로스는 머리가 셋인 저승의 문지기입니다. 한 머리는 하데스 궁 앞으로 들어오는 망자의 혼백을 맞아들이고 또 다른 머리는 산자의 발걸음을 가로막습니다. 마지막 머리는 타르타로스를 빠져나가려는 혼백을 물어뜯지요. 몸에는 수많은 뱀이 뒤엉켜 있고 꼬리 또한 여러 마리의 뱀이 되어 꿈틀거리며 입에서는 불꽃 같은 숨결을 뿜어냅니다. 그런데 그 케르베로스가 헤라클레스를 보자마자 꼬리를 말고 달아납니다. 저승의 문지기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하데스의 옥좌 뒤였습니다. 헤라클레스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 그 자리에 있는 하데스와 웃음을 참고 있는 페르세포네 앞에 섭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페르세포네가 입을 엽니다. 모기는 쓰지 마세요. 네메아의 사자 가죽으로 감싸 산채로 데려가도록 하세요. 헤라클레스는 네메아 사자의 가죽으로 케르베로스를 끌어안고 맨손으로 제압합니다. 헤라클레스는 케르베로스를 엘레우테론 휘도르, 곧 자유의 물이라 불리는 강가에 데려가 그 사슬을 풀어주었습니다. 케르베로스는 뒤돌아보지 않고 곧장 강물 속으로 몸을 던졌고 저승의 문은 다시 닫혔습니다. 아르고스 왕을 섬긴 지 마침내 꼭 12해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청동 항아리 속에 몸을 숨긴 채 에우리스테우스 왕은 떨리는 목소리로 종살이의 끝을 선언했고 그 순간 헤라클레스는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됩니다. 죄를 씻기 위한 고난의 여정, 신들과 인간의 경계를 넘나든 싸움들. 이렇게 해서 헤라클레스의 12과업은 모두 끝이 납니다. 하지만 신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지요.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오이칼리아의 왕 에오리토스는 그리스 최고의 명궁이었습니다. 그는 딸 이올레를 걸고 활쏘기 시합을 다뤘지요. 헤라클레스가 도전합니다. 에오리토스가 시위를 당기자 헤라클레스는 활 2바탕 거리만큼 물러섭니다. 그 거리에서는 아무도 화살을 보낼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헤라클레스의 화살은 에오리토스의 귀밑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왕이 다가올 때마다 헤라클레스는 그의 발 앞에 정확히 화살을 꽂았습니다. 결국 왕은 관역 쏘기로 바꾸자고 합니다. 관역은 헤라클레스가 정했습니다. 그는 이올레에게 다가가 사과 하나를 목걸이 보석에 깨어 가슴 한가운데 얹어두고 150보를 물러섭니다. 4발의 화살, 모두 사과에만 꽂혔습니다. 에오리토스는 패배했지만 과거 헤라클레스가 처자식을 죽였다는 이유로 약속을 어깁니다. 이피토스만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지요. 이피토스는 티린스성의 헤라클레스를 찾아옵니다. 두 사람은 성벽 위에서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술에 취한 헤라클레스는 이피토스를 성벽 아래로 던져 죽이고 맙니다. 헤라클레스는 죄를 씻기 위해 필로스 왕 넬레우스를 찾지만 거절당합니다. 할 수 없이 다른 곳에서 짧은 종살이를 하지만 알 수 없는 경에 시달립니다. 죄가 씻기지 않았다는 증거였죠. 그러자 헤라클레스는
델포이 신전에가 신탁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여사제 피티아는 신탁을 거부합니다. 나그네를 죽인 죄, 그것도 자신을 변호해준 이를 죽인 죄는 너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헤라클레스는 분노에 삼각대를 들어올립니다. 그 순간 아폴론이 나타나고 제우스의 두 아들은 맞붙기 직전까지 갑니다. 그때 제우스가 벼락을 떨어뜨립니다. 이 아이는 이미 헤라의 시험을 받고 있다. 아폴로는 물러서고 신탁이 내려집니다. 때가 되면 너는 금 3탈란톤에 팔려 3년간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헤르메스의 손을 거쳐 헤라클레스는 리디아 여왕 옴팔레에게 팔립니다. 옴팔레는 사치와 기이함으로 유명한 여왕이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여장을 하고 여종들과 길쌈을 하며 여왕을 업고 궁전을 기어다니기도 합니다. 한때 세상을 구한 영웅은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옵니다. 종살이를 마친 헤라클레스는 칼류도네로가 멜레아그로스의 누이 데이아네이라와 결혼합니다. 데이아네이라를 아내로 맞이한 헤라클레스는 칼류돈 궁전에 머물며 이 작은 나라에 쌓여 있던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주었습니다. 괴물도 전쟁도 없는 시간 속에서 헤라클레스는 오랜만에 조용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술이 화를 부릅니다. 소년 에우노모스를 실수로 죽이고 말죠. 헤라클레스는 아내와 함께 속죄를 위한 종살이를 하러 트라키스로 떠나게 됩니다. 가는 길에 에우에노스 강가, 한 켄타우로스가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과거 헤라클레스의 독화살로 케이론이 죽던 날 흩어진 무리 중 하나, 네소스였죠. 헤라클레스를 알아본 네소스는 원한을 숨긴 채 공손히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이 강을 건너는 나그네를 업어드리는 것이 제 일입니다. 헤라클레스는 아내 데이아네이라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 건너편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나옵니다. 네소스가 엉뚱한 방향으로 달아나고 있었던 겁니다. 헤라클레스는 곧장 화살을 날렸고 치명상을 입은 네소스는 쓰러지며 데이아네이라에게 마지막 속삭임을 남깁니다. 독화살을 맞은 내 피를 그대의 옷깃에 적셔두세요. 아름다움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대에게서 헤라클레스의 눈길이 멀어지거든 그 옷자락을 잘라 헤라클레스의 옷 속에 숨기세요. 내 피가 그의 체온에 녹아 흐르면 그대의 뜻도 나의 뜻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과 함께 네소스는 숨을 거두죠. 트라키스에서 종살이를 하던 헤라클레스는 군대를 모아 오이칼리아로 출격했습니다. 활쏘기 겨루기에서 승리했음에도 딸 이올레를 아내로 주지 않은 왕 에우리우토스를 벌하기 위해서였죠. 헤라클레스는 이올레를 포로로 잡아 바다를 건너 에우보이아의 케나이온에 도착했고 그곳 제우스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려 했습니다. 그는 부하 리카스를 트라키스로 보내 예복을 가져오게 했죠. 하지만 아내 데이아네이라는 헤라클레스가 이올레와 혼례를 치르려 한다고 우회했습니다. 그녀는 네소스의 피가 묻은 옷자락을 예복 안에 꿰매어 보내고 맙니다. 예복을 입는 순간 헤라클레스는 설명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에 쓰러집니다. 실신한 꿈속에서 그는 자신이 죽였던 휘드라와 네소스를 다시 보며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정신을 차린 헤라클레스는 자신을 트라키스의 오이테산으로 데려다달라 부탁했고 모든 사실을 깨달은 데이아네이라는 깊은 죄책감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맙니다. 헤라클레스는 오이테산 정상에 장작을 높이 쌓게 하고 그 위로 스스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케나이온 제우스 신전의 신관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방인이 불쏘시개를 던져 이 장작더미에 불을 붙이게 하시오. 그 수고의 값으로 내 화를 주도록 하시오. 그는 아들 휠라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내 손에 아비와 오라비를 잃고 내 어미 손에 나를 잃은 이올레를 아내로 맞이하거라. 해가 중천에 올랐을 무렵 테살리아 사람 포야스는 아들 필록테테스와 잃어버린 양을 찾다 우연히 오이테산을 넘게 됩니다. 사정을 알지 못한 그는 회양나무 불방망이를 장작더미 밑에 던졌고 헤라클레스의 활을 받아 조용히 산을 떠났습니다. 그 활을 물려받은 필록테테스는 훗날 트로이 전쟁에서 그리스 진영의 승리를 결정짓는 인물이 되었고 그 화살로 파리스를 쓰러뜨리게 됩니다.
올림포스 산에서 이 광경을 내려다보던 제우스는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불꽃이 비록 저 아이가 제 어미 알크메네에게서 받은 것은 태울 수 있을지 모르나 아비인 나에게서 받은 것은 태우지 못하리라. 나는 이제 저 아이를 이 올림포스로 불러올릴 생각이요. 헤라 여신 또한 헤라클레스가 어미에게서 받은 인간의 몫을 불 속에서 소진하고 오는 데에는 굳이 토를 달 이유가 없었습니다. 헤라클레스의 육신을 태운 불길은 밤낮으로 아흐렛동암이나 타올랐고 끝내 꺼질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보다 못한 디로스 강이 산을 거슬러 올라와 마침내 그 불을 꺼버립니다. 그때 팔라스 아테네가 헤르메스를 마부로 삼고 아폴론과 아르테미스 남매를 호위로 하여 천마가 끄는 사두마차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헤라클레스의 영혼을 수습해 올림포스로 데려갔지요. 헤라클레스의 훈백이 천성에 오르자 헤라 여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빛나게 한 적은 없으나 인간이 너를 헤라클레스, 곧 헤라의 영광이라 부른 것을 이제와 말하건대 내 마음에 싫지 않다. 네가 수많은 원수의 피를 보면서도 내가 보낸 아르고스 왕에게만은 손을 대지 않은 것이 갸륵하구나. 그러나 아르고스의 왕좌는 네 조카 이올라오스의 손에 붙일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나 또한 네게 빚진 것은 없겠지. 그렇게 말한 뒤 결혼의 여신 헤라텔레이아답게 홀로 낳은 딸이자 청춘의 여신 헤베를 헤라클레스와 아름답게 맺어주었습니다. 이로써 헤라클레스는 인간의 고통을 모두 내려놓고 마침내 신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헤라클레스가 평생 방황하며 활동한 지역들을 살펴보면 그 대부분이 미케네 문명이 자리 잡았던 주요 거점들이었습니다. 펠로폰네소스 반도에는 미케네와 티린스, 필로스가 있었고 그리스 중부에는 오르코메노스와 테베, 아테네가 자리하고 있었죠. 또 테살리아 지방의 이올코스 역시 당시 중요한 중심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이 도시들을 오가며 괴물을 물리치고 왕의 명령을 따르며 각 지역의 질서를 바로잡았지요. 이렇게 보면 헤라클레스의 신화는 단순한 영웅 이야기라기보다 미케네 문명이 영향력을 미치던 범위와 그 세계관을 그대로 비추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케네 문명과 헤라클레스의 신화는 서로 떼놓을 수 없는 관계이며 헤라클레스의 이야기는 미케네 문명을 이해하는 중요한 디딤돌이 됩니다.